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코에이와 함께 그리고 포스코 ICT와 함께 코에이의 IO 케어라고 하는 IoT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경험했던 몇몇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발표를 허락해 주신 코에이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발표를 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이청화 수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코에이에 대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AWS IoT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지식인데 우리가 이전에 약간 간과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MQTT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AWS IoT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띵 섀도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코에이의 경험들을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해지지만 몰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몇 가지 팁들, IoT 정책이나 룰 엔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고 오늘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IoT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했었던 그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IoT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사용한 아키텍처죠. 대부분은 카프카와 같은 요소를 이용하여 병렬로 데이터를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IoT 띵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둡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키텍처를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겪게 되는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띵이 많아지고 비즈니스가 복잡해집니다. 그럼 뭐가 많아져야 될까요? 결국에는 서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부담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IoT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 황사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요. 그 황사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전체를 커버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황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현재 내기의 질과 외기의 질을 확인하여 때에 따라서는 컨트롤 시그널을 내려줘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노티피케이션을 줘야 될 때도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IoT 시스템들을 디자인을 할 때 항상 데이터가 인제션 되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팅 자체를 IoT 시스템 내에서 구현을 하실 때는 일반적인 RDBMS의 하나의 싱글 엔터티로 구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데이터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띵 하나의 엔터티에 걸려있는 엄청난 수의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리 정보들, 모니터링 정보들, 어트리뷰트도 있을 거고요. 컨트롤 시그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돌면서 다수 호출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 역시도 버틀넥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AWS IoT를 프로젝트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엔드가 RDB의 엔티티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RDB를 써서 쓰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써보는 걸 좀 권고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AWS I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전 세션을 들으셨다면 저희의 이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던 시점은 바로 IoT 코어만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코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oT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이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비용 과금 체계 자체도 주고받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AWS IoT는 MQTT, HTTP 웹소켓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인 MQTT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MQTT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전력의 낮은 대역폭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머신투머신이나 혹은 IoT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죠. 이 MQTT 환경에서는요, 각각의 띵에 대한 구분자는 바로 디바이스 아이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봇의 디바이스 아이디는 R27이고요. 지금 보시면 모니터 로보틱스라고 보이시죠? 저건 아마도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띵들을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띵들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요소 있죠? 그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픽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픽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스틱스의 상태를 체크하는 토픽이고 누구의 상태냐? R27에 대한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로봇들이 때에 따라서는 서로 이 띵들이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선언하는 게 바로 퍼블리싱한다. 즉 데이터를 쏜다라는 의미의 퍼블리싱,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서브스크립션으로 이런 형태로 토픽에 대해서 이런 펍과 서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나의 스테이터스는 그린이라고 펍을 하게 되면 서브를 선언해 놓은 그 모니터 로보틱스는 해당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고받는데 굉장히 간소하게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토픽입니다. 그래서 토픽에 대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토픽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토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역슬러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계층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MQTT, 다시 말하면 AWS IoT를 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녹이기 위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토픽 필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토픽과 관련된 액션들을 굉장히 간소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샵이라고 하는 그 토픽 필터인데요. 센서 밑에 샵이라고 하는 토픽을 딱 선언해서 내가 데이터를 서브스크립션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센서 밑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 밑에 템프 또는 센서 밑에 템프 밑에 루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해당 토픽에서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토픽의 계층을 굉장히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센서에 플러스 룸1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 룸원에 대해서 모이스처 센서도 있을 거고 템프, 온도 센서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간소하게 구현할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딩 1, 2, 3, 4 밑에 로봇이 RT5678과 RT1234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딩 1, 2, 3, 4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머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1, 2, 3, 4 밑에 샵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RT 5678, 1, 2, 3, 4 기타 등등의 모든 메시지들을 다 수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토픽 필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토픽의 디자인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토픽을 디자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나 네임스페이스를 구현해 주시는, 네임스페이스를 반영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와 함께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명명규칙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어떻게 했었죠? 띵에 ID 값을 줬었죠. 이제 띵의 ID 값을 토핑의 계층 구조의 일부 활용하는 형태에서 구성을 했었던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토픽의 이 하이어라키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토픽의 하이어라키 구조를 통해서 어찌 보면 띵의 하이어라키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전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저희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제는 이 토픽의 하이어라키와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그룹화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토픽을 디자인하실 때는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토픽과 컨트롤 시그널이 가는 이 커맨드 토픽을 분리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센싱 데이터라고 한번 해보시죠. 데이터 5초마다 한 번씩 센싱을 합니다. 한두 개 유출된다고 큰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커맨드 시그널, 즉 컨트롤 시그널이 간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유실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결국엔 여러분들이 실제 띵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픽을 분리를 하시고요. 요구사항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형태의 구성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상에 컨트롤 로직이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로직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모바일 디바이스로
나의 로봇에 대한 파워 모드를 온 시키는 거를 보낸다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물론 저희는 여러분들의 엣지, 즉 여러분들의 공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IoT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린그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어디까지나 클라우드상에 있는 AWS IoT 코어를 이용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그널들을 뭘 타고 있죠? 인터넷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타기 때문에 메시지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띵에 대한 커넥션 상태가 불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온오프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MQTT 그 자체만으로 이걸 처리 못하느냐? 처리할 수 있습니다. MQTT 커넥션 설정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MQTT는 커넥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커넥션을 맺을 때 이게 퍼시스턴트 하냐, 혹은 메시지가 띵이 연결됐을 때 어떤 메시지 줘야 되냐, 이거를 커넥션으로 하거든요. 개발자분들이 개발함에 있어서는 이 띵에 대해서 나는 특정 어트리뷰트를, 컨트롤과 관련된 어트리뷰트를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커넥션에 걸려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디바이스 섀도우라는 겁니다. 즉 내가 띵에 대해서 컨트롤 시그널을 내려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띵이 잠시 오프라인이더라도 이 메시지들을 그대로 섀도우 쪽에서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컨트롤 시그널은 바로 섀도우에다 넣게 되면은 그 섀도우의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 띵에 반영되는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 섀도우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디바이스 섀도우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띵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띵에 대한, 지금 보시면은 띵의 그 불빛의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어드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듯이 나는 그 엔진은 켜놓고요. 그 다음에 띵에 대한 색깔은 레드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띵 섀도우에다가 디자이어드 이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시그널을 퍼블리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포티드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 레포티드라고 하는 건요.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 섀도우는 클라우드 사이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띵 자체가 자기의 어트리뷰트를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보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레포티드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 도큐먼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거는 컬러 레드인데 지금 띵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지금 그린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것 설정들을 전혀 안 했지만 서로 간의 변경,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델타 시그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델타에서는 엔진은 동일하게 온이니까 라이트만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컬러에 레드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띵 섀도우로서 관리가 되게 되고요. 도큐먼트를 조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뭘 또 보실 수가 있죠?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디다 하냐는 거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은 저희가 코웨이하고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워크숍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 간단한 공기청정기 예제거든요. 노드로 만든 아주 심플한 예제였는데 그때 썼던 코드를 그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나의 상태를 보고하는 주체는요, 띵이에요. 그래서 AWS SDK를 이용해서 띵 섀도우를 활용하여 나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결국 내가 레포트한 것과 내가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는 모바일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 로컬에서 변경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구간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델타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델타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가 델타에 대한 시그널을, 토픽을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해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벤트로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로 처리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의 띵에 대한 상태를 변경되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코딩을 굉장히 간소화시키면서 띵 자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상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AWS로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 토픽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히든 토픽이라고 하는 겁니다. 띵스 밑에 에어 퓨리파이어 빅 001이라 보이시죠? 저게 띵의 이름이고요. 그 밑에 이거는 섀도우와 관련된 토픽, 슬러시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띵에 대한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그 토픽입니다. 그리고 이 토픽에다가 제이슨으로 해서 스테이트를 등록하고 퍼블리싱하면 되는데 디자이어드의 에어 퓨리파이어 펄스, 다시 말하면 에어 퓨리파이어를 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SDK를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토픽 수준까지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픽 수준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토픽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섀도우의 주요 토픽은 업데이트, 아까 보셨죠? 디자이너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한 업데이트 토픽이나 띵의 상태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 get, 그리고 띵 도큐먼트 자체를요 삭제해서 초기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다고 해서 띵 섀도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디바이스 섀도우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도큐먼트를 삭제할 수 있는 딜리트, 델타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서브스크립션 할 수 있는 델타, 그리고 도큐먼트를 볼 수 있는 도큐먼트라고 하는 주요 토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하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디바이스 섀도우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이 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아까 보셨다시피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버전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띵에다가 내가 업데이트를 할 때 버전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버전 정보를 명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게 미리 막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하는 거예요. 띵 섀도우에다 가는 거고, 델타가 발생하면 이 델타 메시지 자체에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버전을 보고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전이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설사 운선순위가 꼬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후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어차피 커넥션 자체는 MQTT QoS1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무조건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버전을 이용해 오더링까지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코웨이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엔드 디바이스에 있는 버전이나 어트리뷰트의 상태 처리를 위해 이 띵 섀도우 도큐먼트를 처리하는 방식도 썼고요. 아까 디자이어드 스테이트에 있었죠. 거기에 보면 각각의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널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데이터를 좀 지우는 그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왜 이걸 쓰냐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제품을 그 프로토콜을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환 계층이라는 걸 놔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서 뭔가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게 AWS의 디자이어드의 데이터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를 위해서, 널 처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호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코웨이의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웨이 IoT 개발팀 이창하입니다. 저희 코웨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코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는 1989년 설립 이래 물과 공기, 수면, 생활 전반을 케어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라이프 케어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 만족도, 시장 점유율, 브랜드 가치 면에서 업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요. 2017년도 기준 2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업계 최초로 청정기 및 정수기에 IoT 기술을 도입하였고요. 현재는 인공지능까지 접목시킨 스마트 가전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웨이가 2014년도 공기질 측정기를 시작으로 IoT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요. 전국에서 측정된 공기질 및 수질에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6년 코웨이 아이오케어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코웨이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생활 패턴 분석 및 진단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4종 추천 필터 및 월간 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에어메가라는 IoT 청정기를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하였고요. IoT 청정기 분야 최초 아마존 알렉사와 연계하여 아마존 알렉사 음성 서비스를 현재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자동 배송 시스템인 아마존 DRS 서비스를 런칭하였고요.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미 아마존과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본 IT 청정기에 알렉사와 DRS를 연동할 예정이고요. 미국의 아쿠아 메가라는 DRS 전용 IoT 정수기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코웨이는 이미 IoT 분야에서 최초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고요. 아마존 AWS를 통해서 이미 많은 서비스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 왜
아마존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점차 증가하는 제품의 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 글로벌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능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AWS IoT를 이용하여 김민성 SA와 POC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보셨던 내용들과 비슷한 개발을 처음 시작하였고요. 이때만 해도 저희 IoT 개발팀에서는 룰 엔진이며 IoT 서비스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로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AWS 서비스를 코웨이 아이오케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본 프로젝트가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기존의 TCP/IP 기반의 디바이스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디바이스와 플랫폼 간의 통신에 호환 계층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일 서버 기준으로 약 10,000여 대의 엔드 디바이스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현재 레가시 기반의 프로토콜을 AWS IoT 기반의 프로토콜로 상호 변경하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불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및 리소스 절감을 위하여 AWS IoT와 사전에 최소한의 커넥션을 유지하고 이 커넥션을 이용해 AWS IoT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안을 구현하였는데요. 호환 계층은 저희가 관리 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을 할당하여 다수의 디바이스의 띵 섀도우에 필요한 코맨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한해서 말이죠. 그런데 리소스 절감을 위하여 1개에서 2개 정도만 유지했던 커넥션이 결국 이슈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띵 섀도우의 경우에 디바이스의 오프라인 경우를 대비하여 메시지를 큐잉하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인플라이트 메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플라이트 메시지가 최대의 수량의 커넥션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1~2개의 커넥션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10,000여 대의 디바이스는 10개에서 20여 개의 인플라이트 메시지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코웨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가 제공한 모든 기능들을 검토하던 중에 커스텀 토픽의 경우 띵 섀도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동시 처리 요청, 제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룰 엔진의 리퍼블리시로 띵 섀도우에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커넥션당 동시 처리 요청 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띵 섀도우의 토픽에 직접 퍼블리시 하지 않고 룰 엔진을 통해 커스텀 토픽으로 리퍼블리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호환 계층에서 커스텀 토픽과 띵 섀도우로 각각 퍼블리시하던 처리 방식에서 커스텀 토픽에 한 번만 퍼블리싱을 하고 이후의 처리는 AWS IoT의 룰 엔진이 담당함으로써 호환 계층의 스루프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다 보니 관리적인 편의성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서버의 셧다운이나 아니면 환기 알림 등 날씨에 민감한 그런 대량적인 벌크성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를 무한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로직별로 서버리스를 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 SQS나 키네시스를 사용하여 순간적인 병목에 대한 처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WBS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8월에 분석을 시작으로 총 4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복잡한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코웨이 IoT를 처음부터 개발하고 기존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무엇보다도
AWS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단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웨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일단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AWS IoT와 키네시스, 다이나모 DB를 사용을 하였고요. IT 정보 조회 및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하여 완전 관련 서비스인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호환 계층을 사용하여 MQTT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수집된 데이터 처리 등 내부 로직을 처리하는 서버들로 EC2를 만들었고, 당연히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하였습니다. AWS 도입 당시에 기대했던 것은 IT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AWS 구축 이후 가장 큰 장점은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외부 개발자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IT 인프라 운영에 부담 없이 핵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 글로벌 지원 및 빠른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심 장면으로 지원해 주신 아마존 관계자분들과 김민성 SA님, 문종민 SA님, 그리고 포스코 ICT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제품 하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AWS IoT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서는 IoT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AWS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우리의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은 Meet Our Expert라고 하는 그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20분 동안 질문을 받을 거고요. 저희 IoT 부스에서 제가 부스 키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일단 거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코웨이의 어찌 보면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호환 계층을 EC2를 베이스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저희가 경험했던 코웨이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RDBMS를 처음에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람다가 호출이 되는데 3만 개가 호출이 됩니다. RDBMS에서 3만 개 한 번에 받아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주겠죠. 바로 이제 커넥션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와스 같은 걸 쓰게 된다고 하면은 커넥션 풀링을 하시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커넥션을 유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서버리스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또한 서버리스를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NoSQL DB를 썼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람다를 좀 더 최적화했었고 마지막으로는 Q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NoSQL DB를 어떻게 썼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 3, 4개월 만에 끝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도 한 10년 넘게 IT 쪽에서 일을 해왔지만 굉장히 비즈니스 로직을 고객이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RDBMS냐 NoSQL DB냐 중요하지 않고 데이터의 흐름에 맞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내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RDBMS를 쓰고 있다가 필요한 로직에 대해서는 NoSQL DB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NoSQL DB를 쓰면서 저희가 경험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띵들이 이제 주는 이런 히스토리성 데이터들을 전부 다 노스QL에 넣어요. 그러면 띵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조회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이용하게 되면 마치 RDBMS의 그룹 바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또는 조인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GSI를 쓰다 보니까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NoSQL DB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각각의 수많은 파티션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파티션에 고루 분포했을 때 최대의 성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파티션 키로 지정한 그 컬럼에 대한 카디널리티, 즉 여러 가지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게 NoSQL DB의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로 잡은 것 중 일부는
이 카디널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었죠. 그랬을 때 그 카디널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트리뷰트하고 코드성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카디널리티를 높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노시컬을 쓰면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람다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람다에 여러분들이 이제 JR이라고 해서 런타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처음 람다가 호출될 때의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코웨이 역시도 그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최초에 지금 한 2개 정도의 자바함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초반 콜드 스타트라는 건 한 번도 호출되지 않고 첫 호출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호출될 때는 1.5초에 있고요. 두 번째 람다 함수는 1초 정도가 걸렸었는데 저희가 그 AWS 서밋 때 이제 공개됐던 내용인데 람다 함수의 성능을 한 80% 정도 개선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직후에 테스트를 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1.5초 걸리던 콜드 스타트가 0.21초, 0.19초로 개선이 됐었습니다. 물론 노드와 같은 만큼의 성능을 내진 못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콜드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검증된 코드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람다가 첫 스타트는 콜드 스타트지만 그 다음부터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DB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커넥션 스트링을 선언하는데 익스포트 핸들러라고 하는 람다 코드 안에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이 람다 함수 호출할 때마다 커넥션을 선언을 해주게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커넥션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트 핸들러 바깥쪽에다가 선언을 해서 이게 콜드 스타트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활용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커넥션을 재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게 아마도 노하우가 아니었을까 하고요. 다음으로는 Q의 사용입니다. Q는 두 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 데이터 넣게 되면 그 데이터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1대1 패턴이 되겠죠. 그때는 SQS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다량으로 들어온 거를 좀 더 레이지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키네시스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키네시스를 썼을 때 장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디바이스별로 컨트롤 시그널을 내리게 된다면은 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키네시스는 기본적으로 파티션 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적재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그널들을 적재할 때 키네시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중복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KCL을 이용하게 되면은 체크 포인팅과 같은 부분들을 이 API 레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을 굉장히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네시스를 가지고 람다의 백엔드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KCL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Q에 대해서 체크 포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Q에 있는 데이터가 좀 적절치 않아서 이 람다가 제 시간 안에 맥스가 저희가 5분까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제 시간 안에 이 데이터를 처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체크 포인팅이 안 됐으면은 그 다음번에 람다 코드는 뭘 실행하려고 할까요? 그 Q에 있는 데이터 또 실행하려고 합니다. 즉 그게 계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발자라면 당연히 이런 익셉션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러한 그 익셉션 처리를 통해서 이런 그 Q가 적재되는 현상을 좀 해소를 시켜야 되고 디버깅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그대로 평문으로 해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 같은 데다가 적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키네시스는 샤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늘려서 성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컨셉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샤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건 초당 3,000건이 들어올 수 있고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는요. 초당 5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고로 여러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를 한 번에 벌크하게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키네시스 플러스 람다를 통한 데이터 처리는요. 그런데 그 람다를 설정하실 때 보면 배치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 배치 사이즈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한 번에 내가 그 키네시스 Q에 있는 아이템을 몇 개를 가져가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람다로 이런 키네시스에 대한 샤드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요. 키네시스 그 람다가 키네시스 Q가 완전히 플러싱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출해서 리트라이브 해가지고 데이터를 줘야 하는 인터벌이 있죠. 그 인터벌이 250ms거든요. 고로 키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초당 5TPS에 당연히 걸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실 때는요. 어쨌든 4번 정도가 호출이 될 겁니다.
최대 4번 정도 호출됐고 적절한 배치 사이즈를 잡아서 한 번에 읽어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크다고 하면 람다에도 리소스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AWS IoT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미 앞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다시 한번 하자면 IoT의 정책을 이용하시게 되면 특정 토픽에 대해서 허용과 미허용 또는 이 섀도우에 대한 업데이트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띵별로 세세하게 그 권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권한 컨트롤이 들어가는 즉 팔리시가 바인딩되는 지점은요. 디바이스 식별은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했지만 디바이스 인증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인증서에 이 정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인증 구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허용하는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생깁니다. 결국 띵을 전부 다 구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줘야 되는데 AWS IoT의 이름 체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1번인 디바이스의 아마존 리소스 네임은요. 하고 클라이언트 1번입니다. 자, 그 권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책을 내가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의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다 인증서에 다 심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게 정책 변수입니다. 그래서 하고 IoT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박아놓게 되면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띵에 대한 권한은 정책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럼 띵 아이디가 반영이 돼서 이 정책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IoT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간소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IoT 룰 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들어왔던 페이로드에 있는 데이터를 제이슨 타입으로 읽는 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 처리를 위해서 스트링을 변환한다거나 수학적으로 연산한다거나 케이스문을 쓴다거나 또는 함수 같은 걸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그 IoT 어널리틱스에 또 그 파이프라인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메시지 페이로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백엔드에 있는 서비스에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유용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단순히 띵이 발생시킨 데이터 자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은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토픽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룰 생성할 때 셀렉트 문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자주 쓸만한 펑션을 2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띵 섀도우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가져오는 그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람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엔진에서 백엔드 서비스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제 세션이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IoT를 검토를 해보셨다면 MQTT 프로토콜도 같이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퍼시스턴스 세션, 리프레임 플래그, QoS2 이런 부분들 AWS IoT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 디바이스 섀도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메시지에 대한 오더링도 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일 때도 그 메시지를 큐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디바이스 섀도우를 통해서 보다 쉽게 더 간소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 그 AWS IoT를 쓰시게 되면 이 띵이 접속이 됐다, 띵이 접속이 끊겼다, 또는 특정 토픽을 서브스크립션 했다, 안 했다 이런 메시지들을 모두 다 수신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어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SDK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인증서 기반의 인증이라든지 TLS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SDK 차원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권한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토픽 레벨에 대해서 띵이 수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세밀한 컨트롤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겁니다. 저희 AWS의 모든 요소들은 소프트 캡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또는 하드 캡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미테이션이 있거든요. 몇 개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덕션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꼭 용량 증설 요청을 하셔서
용량 증설 요청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량 증설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금 전에 이청아 수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AWS IoT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 AWS IoT보다는 다른 요소들, Q라든지 서버리스라든지 노스Q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생각하기를 과거에는 저도 프로덕트에 대한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개성사항이 필요하거나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항상 그 제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AWS라고 하는 거는 IoT까지를 포함해서 완전히 인바이러먼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니까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IoT 그리고 AWS를 이용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이 끝난 이후에는 미트 엑스퍼트 창구에서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엑스포 존에 가시면은 IoT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